이건 정말 선 넘는 거 아닙니까? 이젠 대놓고 남의 땅에서 군복을 입었다고요? 북극의 심장, 노르웨이 스발바르 기지 앞. 중국인들이 군복 차림으로 오성홍기를 흔드는 경악스러운 도발에 분노한 노르웨이는 즉각 강경 대응을 선포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의 전략 자원을 노리며 판을 뒤흔들자 당장 충돌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을 초비상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노르웨이가 전 세계를 향해 던진 답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독일, 미국 수십 년 우정 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당신들 못 믿겠습니다. 3조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한국 무기를 싹 다 사들이겠다는 소식에 전 세계 방산 시장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힌 겁니다. 유럽의 자존심이라던 초강대국, 독일과 미국에 뺨 때려버리고 영하 50도의 북극해 위로 당당히 태극기를 꽂아버린 대한민국의 압도적 위상.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노르웨이 영토입니다. 우리 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중국인들이 군복을 입고 국기를 흔들며 행진하듯 서 있었습니다. 북위 79도 스발바르 뉘올레순입니다. 지구상 가장 북쪽에 위치한 연구기지죠. 이곳에서 군사활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제조약으로 단단히 묶여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중국이 북극에서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러시아가 왜 북방 함대를 증강하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다음이 어딘지 아십니까? 저는 에이릭 홀름입니다. 노르웨이 국방안보수석 분석가죠. 30년 넘게 북극권 안보를 분석해왔습니다. 냉전 시절부터 러시아의 움직임을 추적했고 콜라반도 북방 함대의 전력 변화를 한 눈도 떼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그런 제가 스발바르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을 보고 잠을 설쳤습니다. 사진 속에는 수십 명의 중국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관광객처럼 보였냐고요? 아닙니다. 군복 스타일의 복장을 맞춰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성홍기를 들고 있었죠. 대열까지 맞춰 서 있었습니다. 마치 열병식처럼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명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모인 관광객들이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누군가 지시한 겁니다. 계획된 행동이었단 말입니다. 저는 즉시 국방부에 연락했습니다. 이 사진 보셨습니까? 담당자가 대답했습니다. 봤습니다. 외교부에서 확인 중입니다. 확인이요? 지금 확인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저들이 뭘 하고 있는지 눈에 안 보입니까? 홀름 박사님, 일단 중국 측 해명을 기다려 봐야죠.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해명. 해명이라.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해명을 기다린다고요. 며칠 후 중국 대사관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개인 관광이랍니다. 군사활동이 아니랍니다. 조약을 준수했답니다. 웃기지 마십시오. 저는 회의실에서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들의 해명을 믿으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해명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메시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들이 남긴 건 해명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왔다. 언제든 올 수 있다. 그 선언이란 말입니다. 한 동료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군사 행동은 없지 않았습니까? 과민 반응 아닐까요? 저는 그 동료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과민 반응이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2014년에 크림반도를 잃었을 때 러시아가 먼저 선전포고를 했습니까? 동료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전쟁은 선언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공백을 통해 스며드는 겁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의 겨울 하늘은 낯빛이었습니다. 그 하늘 너머로 북극이 있었습니다. 스발바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땅을 지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까? 저는 책상 위에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노르웨이 지상 전력 현황 보고서였죠.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다연장 로켓 없습니다. 장거리 지상 타격 능력 없습니다. 20년 넘게 공백 상태였습니다. 냉전이 끝나고 우리는 안심했던 겁니다. 러시아가 무너졌으니까요.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그 20년 동안 우리가 뭘 했는지 아십니까? 복지를 늘렸습니다. 환경을 보호했습니다.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사이 러시아는 북방 함대를 재건했습니다. 중국은 북극 항로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만 가만히 있었던 겁니다. 저는 동료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콜라반도에서 훈련을 시작하면 우리는 뭘로 막습니까?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공군이 있지 않습니까? F-35도 도입했고요. 공군요? 좋습니다. 그럼 날씨가 나빠서 전투기가 못 뜨면요? 북극의 겨울에 매일 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료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지상 전력이 필요합니다.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화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그게 없습니다. 20년 전에 퇴역시키고 보충을 안 했으니까요. 저는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러시아 다연장 로켓이 우크라이나 진지를 초토화시키는 장면이었죠. 하늘에서 불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땅이 뒤집어지고 있었습니다. 영상 속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로켓 앞에서 잠호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게 우리 땅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큰 실수를 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실수요? 평화가 영원할 거라고 믿은 거야.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었어. 잠시 쉬고 있었을 뿐이야. 다음 날 저는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장성들과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한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현재 우리의 장거리 지상 타격 능력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지 않으면 북부 방어선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종이라는 표현은 너무 관대하군요. 종이라도 있으면 다행입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그 종이조차 없습니다. 장군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홀름 박사, 대안이 있습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대안이라 대안을 찾아야죠. 문제는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끝난 후 러시아가 어디로 눈을 돌릴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하나뿐입니다.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비어 있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걸어가 북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스발바르는 상징입니다. 노르웨이 주권의 상징이죠. 그 상징이 흔들리면 국경은 의미를 잃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땅은 우리 땅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저는 뒤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더 이상 분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정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요.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요. 복도에서 한 장군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홀름 박사, 솔직히 말해주시오. 우리한테 시간이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장군님,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장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를 켰습니다. 세계 각국의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검색하기 시작했죠. 미국의 하이마스, 독일의 시스템들, 그리고 몇몇 신흥 방상옥들의 무기들, 그때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천무. 저는 그 이름을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한국이라, 한국 무기라.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그 순간까지 저는 한국을 주력 파트너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품질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 신흥 방산 강국, 그 정도였죠. 생존을 맡길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천무에 대한 자료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서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이 성능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는 이걸 몰랐던 거지? 위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 속에서 예상치 못한 이름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긴급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대외의실이었죠. 장성들, 국방 관료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민간 자문위원들이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각국 다연장 로켓 시스템 자료가 쌓여 있었습니다. 회의 시작 전 한 장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홀름 박사, 오늘 회의에서 핵심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느냐? 그것만 따지면 됩니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감입니다. 성능은 그 다음 문제죠.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의 장거리 지상 타격 능력은 사실상 제로입니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후보 체계들을 검토하고 최종 후보를 압축하겠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의 자료들을 훑어봤습니다. 미국, 독일, 이스라엘, 그리고 한국. 네 나라의 체계가 후보에 올라 있었죠. 첫 번째로 검토된 건 미국의 하이마스였습니다. 담당자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검증된 체계입니다. 정밀도, 사거리, 신뢰성 모두 최고 수준이죠. 한 장군이 물었습니다. 납기는 어떻습니까? 담당자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현재 미국 내 수요가 폭증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지원, 자국 물량 확보, 동맹국 수출 대기분까지 합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줄이 깁니다. 그래서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빨라야 4년에서 5년 후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4년이요? 4년 후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 있을 수도 있고 러시아가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을 수도 있습니다. 4년은 너무 깁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이마스는 일단 보류합시다. 다음 후보는요? 다음은 독일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독일에 기대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뿐만이 아니었죠. 회의실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독일을 유력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인 방산 파트너였으니까요. 수십 년간 함께 일해온 나라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안전했고 외교적으로도 무난했습니다. 나토 동맹국이자 유럽의 핵심 파트너. 독일을 선택하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담당자가 독일 체계에 대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현재 새로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우리와의 협력 경험도 풍부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장군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납기는요?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담당자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표정이 묘하게 굳어졌습니다. 그게 아직 개발 단계라서 정확한 일정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대략적으로라도 말해 보십시오. 개발 완료까지 2년에서 3년, 이후 생산과 인도까지 합치면 최소 5년에서 6년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만요. 5년에서 6년이라고요? 그게 최선입니까? 담당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독일 측에서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했지만 현재 개발 일정상 그보다 앞당기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저는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잠깐,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겁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 전력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위기가 터질 수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5년을 기다리라고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5년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전체가 3년도 안 돼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5년이면 전쟁이 2번은 끝나고도 남습니다. 한 관료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입니다. 기술력도 검증됐고요. 조금 기다리더라도. 저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신뢰요? 기술력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겁니까?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전쟁이 끝난 뒤에 도착하면 무슨 소용입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독일이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국방장관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독일도 일단 보류합시다. 다른 대안을 봐야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테이블 끝에 앉아있던 한 젊은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 제안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해보시오. 한국의 천무 체계를 검토해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회의실에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저도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 무기를요?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한국 천무라. 그게 뭔가? 분석관이 자료를 꺼내 들었습니다. 천무는 한국이 개발한 다연장 로켓 시스템입니다. 사거리, 화력,
정밀도 모두 하이마스에 필적하는 수준이고 무엇보다 분석관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엇보다 뭔가 납기가 빠릅니다. 한국은 현재 대량 생산 체제를 갖추고 있고 수출에도 적극적입니다. 폴란드에 이미 대규모 물량을 납품하고 있죠.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잠깐, 폴란드에 납품했다고요? 언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안에 상당량이 인도될 예정입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폴란드가 계약하고 납품받기까지 걸린 시간, 그게 채 2년이 안 됐습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계약부터 납품까지 2년도 안 걸렸다고요? 분석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입니다. 한국 방산의 강점이 바로 그겁니다. 빠른 생산, 정확한 납기, 약속한 일정을 지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장군에게 소공어렸습니다. 장군님, 이거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감이요. 관심이 가는군. 국방장관이 분석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과 우리의 기존 협력 관계는 어떻습니까? 거래 경험이 있소?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산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무릎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K9. 우리가 이미 쓰고 있는 무기였죠. 저는 K9을 직접 평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한의 북부 지역에서 테스트했죠. 영하 30도의 날씨에서도 거뜬히 작동했습니다. 정비도 편했고 부품 수급도 빨랐습니다.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 정도면 꽤 괜찮구나.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발언했습니다. K9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체계를 직접 평가한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족스러웠습니다. 혹한에서도 작동했고 정비 지원도 훌륭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제 말을 듣고 있었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물론 천무는 K9과 다른 체계입니다. 별도로 검토해야죠. 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의 신뢰도, 방산 역량, 납기 준수 능력, 이건 이미 검증된 겁니다. 국방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한국의 천무 체계를 정식 후보에 올립시다. 상세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그 젊은 분석관을 불러 세웠습니다. 자네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분석관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 시장에서 한국 방산이 급부상하고 있거든요. 폴란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래? 예를 들면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북유럽과 동유럽 전체가 한국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그 정도로 부상하고 있었다니. 저도 미처 파악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네 생각에 한국이 왜 이렇게 주목받는 것 같나? 분석관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둘째, 납기가 빠릅니다. 셋째, 실전 경험이 있는 무기입니다. 실전 경험. 한국은 70년 넘게 북한과 대치해왔습니다. 그들의 무기는 전시를 가정하고 설계됐죠. 책상 위에서 만든 무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전시를 가정한 설계.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게 그거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에 남아 천무에 대한 자료를 파고들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사거리 80km에서 최대 290km까지 다양한 탄종을 혼합 장전할 수 있는 유연성, 트윈포드 발사대로 화력 밀도 극대화, GPS 유도와 관성 항법을 결합한 정밀 타격 능력. 이게 진짜라면 이건 그냥 좋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찾던 바로 그 무기였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걸 몰랐던 거지? 왜 진작 찾아보지 않았던 거야? 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는 독일만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전통적인 파트너, 익숙한 관계, 안전한 선택.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전쟁은 틀을 깨부숩니다. 위기는 고정관념을 허물죠. 저는 그날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답일 수도 있겠다. 아니, 한국이 유일한 답일 수도 있겠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천무체계 긴급 검토 보고서 시간이 없다. 보고서의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우리도 기다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성능표보다 먼저 봐야 할 것은 일정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최고의 무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의 하늘은 여전히 회색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는 작은 불빛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희망이라고 하기엔 아직 이른 것이었죠. 하지만 최소한 방향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천무, 이 이름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우리는 한국과 공식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선택이 노르웨이 국방 역사를 바꿔놓을 줄은요. 한국과의 공식 접촉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첫 번째 실무 회의에 참석했죠. 화상회의였습니다. 화면 저편에는 한국 방위사업청 관계자들과 한화 디펜스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저는 반신반의하고 있었습니다. 자료상으로는 훌륭해 보였죠. 하지만 자료와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요. 특히 방산 분야에서는요. 화려한 카탈로그를 들고 왔다가 실제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업체들을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한국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우리 측 대표가 먼저 질문을 던졌습니다. 천무 체계에 관심이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계약을 체결한다면 첫 번째 물량을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부차적인 문제였죠. 언제 받을 수 있느냐?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 측 대표가 잠시 옆 사람과 뭔가를 확인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18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첫 번째 물량 인도가 가능합니다.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18개월에서 24개월이라고요? 독일은 5년에서 6년을 말했습니다. 미국은 4년에서 5년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2년 안에 가능하다고요?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겁니까? 24개월 이내라고 하셨습니까? 한국 측 대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는 대량 생산 라인을 가동 중입니다. 폴란드 물량을 납품하면서 생산 역량이 더욱 확대됐죠. 노르웨이 물량도 기존 라인에서 소화 가능합니다. 저는 옆에 앉은 동료를 쳐다봤습니다. 동료도 놀란 표정이었죠. 우리 측 대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일정은 확정적입니까? 아니면 예상치입니까? 한국 측 대표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정적입니다. 저희는 약속한 일정을 지킵니다. 폴란드 계약에서도 일정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노르웨이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우리 측 사람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게임이 바뀌는 거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우리 측 대표를 붙잡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렇게 자신 있게 납기를 말하는 건 처음 봅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확인해 봐야죠. 하지만 폴란드 사례가 있으니까요. 허풍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폴란드 국방부에 아는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냉전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죠. 바르샤바에서 근무하는 분석관이었습니다. 야체크, 나 에이릭이야. 한 가지 물어볼 게 있어. 뭔데? 한국 천무 말이야. 너희가 계약했잖아. 실제로 어때? 납기 지키던가. 전화기 너머로 야체크가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릭, 너도 관심 있어? 당연하지. 유럽 전체가 지금 한국을 쳐다보고 있잖아. 그래서 어때? 솔직하게 말해줘. 야체크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처음에 우리도 반신반의했어. 한국이라고? 아시아 나라가 우리한테 무기를 판다고? 좀 이상하게 느껴졌지? 그런데 막상 일을 시작하니까 다르더라고. 이 친구들 진짜 일정을 지켜 말한 대로 해. 심지어 예상보다 빨리 온 물량도 있었어. 저는 놀랐습니다. 예상보다 빨랐다고? 응. 그리고 품질도 좋아. 우리 기술자들이 점검해 봤는데 하자가 거의 없었어. 독일 장비보다 낫다는 평가도 있어. 저는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야체크, 진심으로 묻는 거야. 한국을 믿어도 되는 거야? 야체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에이릭, 내가 30년 넘게 이 바닥에 있었잖아. 수많은 나라들이랑 거래해봤어. 그중에서 한국만큼 약속을 잘 지키는 나라는 처음 봤어. 믿어도 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죠.
잘못된 선택을 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너무 오래 고민하다가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자. 내 눈으로 보자. 며칠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화 디펜스 공장을 직접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첫인상은 의외였습니다. 공항이 깨끗하고 효율적이었죠. 사소한 거였지만 그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나라는 시스템이 돌아가는구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창원에 있는 한화 디펜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공장 입구에서 한국 측 관계자들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중 한 명이 영어로 인사했죠. 홀름 박사님 멀리서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많은 것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준비했습니다. 따라오시죠. 공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거대한 생산 라인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무 발사대들이 줄지어 조립되고 있었죠. 로봇 팔이 부품을 옮기고 기술자들이 세밀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속도였습니다. 라인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대가 완성되면 바로 다음 대가 올라왔죠. 물 흐르듯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내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라인에서 한 달에 몇 대나 생산합니까? 안내자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풀 가동 상태에서 월 생산량은. 숫자를 듣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독일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양을 한국은 몇 달 만에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생산 라인을 따라 걸으면서 이것저것 질문했습니다. 품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부품은 3단계의 검수를 거칩니다. 완성품은 실사격 테스트까지 마쳐야 출고됩니다. 부품 수급은요? 병목 현상은 없습니까? 핵심 부품의 70%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합니다. 해외 의존도가 낮아서 공급망 리스크가 적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대비한 시스템이었죠. 오후에는 천무체계에 대한 기술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자 한국 기술자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천무체계의 핵심 특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천무의 구조가 떴습니다. 첫째, 트윈포드 발사대입니다. 하나의 차량에 2개의 발사 포드를 장착해서 화력 밀도를 극대화했습니다. 단일 차량으로 40발의 로켓을 발사할 수 있죠. 저는 메모했습니다. 40발. 단일 차량으로. 둘째, 혼합 장전이 가능합니다. 유도 로켓과 비유도 로켓을 동시에 장전할 수 있어서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전장 상황은 시시각각 변하니까요. 유연성은 필수였죠. 셋째, 사거리입니다. 기본형은 80km, 확장형은 최대 290km까지 타격 가능합니다. 290km. 저는 지도를 떠올렸습니다. 그 정도 사거리면 노르웨이 북부에서 러시아 콜라반도의 주요 시설을 타격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정밀도입니다. GPS 유도와 관성 항법을 결합해서 오차 범위 수미터 이내의 정밀 타격이 가능합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질문했습니다. 이 체계가 실전에서 검증된 적이 있습니까?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전문은 한국군에서 이미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입니다. 또한 다양한 환경에서 수백 발의 실사격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성능은 입증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창원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70년 넘게 전쟁 상태에 있었습니다. 휴전선 너머에는 수십만 명의 적군이 포진해 있죠. 언제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나라가 만든 무기입니다. 책상 위에서 설계한 무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써야 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으로 만든 무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 결과 보고서.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화려함을 찾지 않았다. 준비된 상태를 찾았다.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전쟁 환경에서 납기는 행정 절차가 아니다. 납기는 곧 전력이다. 늦게 도착하는 최고의 무기보다 제때 도착하는 좋은 무기가 낫다. 한국은 그 차이를 이해하고 있다. 보고서를 쓰면서 저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후보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답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서울로 이동해서 한국 국방부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회의실에서 한국 측 고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홀름 박사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노르웨이와의 협력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노르웨이는 나토의 북쪽 방패입니다. 북극권 안보의 핵심이죠. 노르웨이가 강해지면 유럽 전체가 안전해집니다. 그건 우리한테도 좋은 일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빠른 납기가 가능합니까? 비결이 뭡니까? 관계자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가정하고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내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준비 상태를 유지합니다. 생산 라인도, 부품 수급도, 인력 훈련도 전부 전시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전쟁을 가정한 준비. 그게 한국의 강점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천무를 선택한다면 한국은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전면적인 지원을 약속드립니다. 기술 이전, 정비 훈련, 부품 수급, 업그레이드 지원. 무엇이든 협의 가능합니다. 우리는 무기만 파는 게 아닙니다. 파트너십을 만드는 겁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오슬로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비행기 창문 너머로 한반도가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휴전선이 있었습니다. 70년 넘게 끝나지 않은 전쟁의 흔적이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나라는 매일 전쟁을 준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강해진 거였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했습니다. 평화에 취해 있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오슬로에 도착한 다음 날, 저는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천무 체계를 최우선 후보로 권고한다. 납기, 성능, 신뢰성 모든 면에서 우리의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 더 이상의 검토는 시간 낭비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사무실로 돌아오면서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한국은 후보가 아니었다. 한국은 유일한 선택지였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였죠. 천무를 최우선 후보로 권고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분위기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한 장군이 입을 열었습니다. 홀름 박사,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천무가 좋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이라는 나라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과 이렇게 큰 규모의 방산 거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저는 그 질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한 우려였죠.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에서 신중해야 하는 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장군님,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한국 무기를 쓰고 있습니다. K9 자주포 말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죠.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산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장군이 물었습니다. K9, 그거 어떻습니까? 제대로 굴러갑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직접 평가한 체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죠. 훌륭합니다. 그리고 저는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K9을 처음 접했던 그때로요. 그건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육군이 새로운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였죠. 여러 후보가 올라왔습니다. 독일, 미국, 그리고 한국. 당시에도 저는 평가단에 참여했습니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요? 자주포를요? 그때까지 저는 한국 하면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정도를 떠올렸습니다. 무기는 아니었죠. 하지만 평가를 시작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는 혹한 환경 테스트였습니다. 노르웨이 북부 영하 30도의 날씨에서 진행됐죠.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을 것 같은 추위였습니다. 독일 자주포가 먼저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죠. 엔진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유압 시스템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술자들이 달려들었지만 시간이 걸렸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K9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솔직히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독일도 저러는데 한국이 뭐 다르겠어.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자가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엔진이 단번에 걸렸습니다. 영하 30도에서요. 아무 문제 없이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잠깐 예열도 안 했습니까? 한국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예열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극한 환경을 가정하고 설계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극한 환경을 가정한 설계. 그 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테스트가 계속됐습니다. K9은 눈밭을 달렸습니다. 포탑이 회전하고 포신이 움직였습니다. 모든 게 매끄럽게 작동했죠. 저는 옆에 있던 동료에게 말했습니다. 야, 이거 진짜 되는데? 동료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놀랐어. 한국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실사격 테스트에서도 K9은 뛰어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명중률이 높았고 연사 속도도 빨랐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재장전 시간이었습니다. 자동 장전 시스템 덕분에 포수의 피로도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테스트가 끝나고 저는 한국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자주포 실전 배치된 적 있습니까?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한국군에서 이미 1000대 이상 운용 중입니다. 연평도 포격 사건 때 실제로 대응 사격을 했죠. 저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실전 경험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2010년에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했을 때 K9이 방역에 나섰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체계입니다. 실전 경험, 이게 결정적이었습니다. 아무리 테스트를 통과해도 실전은 다르니까요. 그런데 K9은 실전까지 거친 무기였습니다. 최종 평가 회의에서 저는 발언했습니다. 저는 K9을 권고합니다. 성능, 신뢰성, 가격 모든 면에서 최선의 선택입니다. 몇몇 사람들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우리랑 거래해본 적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경험은 쌓으면 됩니다. 중요한 건 능력입니다. 한국은 능력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노르웨이는 K9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K9이 노르웨이군에 배치된 후 저는 운용 상황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알 수 있도록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제가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완벽한 무기는 없습니다. 간혹 고장이 나기도 했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 측의 대응이 놀라웠습니다. 한 번은 북부 기지에서 K9 한 대에 전자장비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각한 건 아니었지만 수리가 필요했죠. 기지 사령관이 한국 측에 연락했습니다.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한국 기술자가 기지에 도착했습니다. 기지 사령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습니까? 한국 기술자가 대답했습니다. 연락받자마자 출발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왔죠. 서울에서요? 네, 서울에서요. 기지 사령관이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홀름 박사,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뭔데요? 한국 기술자가 서울에서 날아왔습니다. 하룻밤 만에요. 그리고 2시간 만에 수리를 끝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게 한국입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일합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부품이 필요하면 며칠 안에 도착했습니다. 기술 지원 요청을 하면 즉시 응답이 왔죠. 약속한 건 반드시 지켰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노르웨이 군인들 사이에서 K9의 평판이 올라갔습니다. 한 포병 장교가 저한테 말했습니다. 홀름 박사님 K9 정말 좋습니다. 독일 장비보다 낫습니다. 어떤 점이요? 일단 고장이 적습니다. 그리고 고장 나도 금방 고쳐집니다. 한국 사람들이 진짜 빨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은 전쟁을 가정하고 일합니다. 느긋하게 할 여유가 없는 거죠. 장교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지금도 전쟁 중입니다. 휴전 상태일 뿐이죠. 북한이 언제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군은 항상 전투 준비 상태를 유지합니다. 무기도 그 기준으로 만들어요. 내일 당장 써야 할 수도 있다는 각오로요. 장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군요. 그 긴장감이 품질에 반영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평화로운 나라에서 만든 무기와는 다를 수밖에 없죠. 이 대화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회의실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장군에게 말했습니다. 장군님, 우리는 처음 만난 나라를 믿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함께 일해본 나라를 떠올리는 겁니다. 장군이 물었습니다. K9 운용 경험이 그렇게 좋았습니까? 좋은 정도가 아닙니다. 최고였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설명이 필요 없었습니다. 연락하면 바로 해결됐죠. 그게 신뢰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신뢰는 계약서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운용 기록에서 나옵니다.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서 나옵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이미 증명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관료가 질문했습니다. K9과 천무는 다른 체계 아닙니까? K9이 좋다고 천무도 좋을 거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 별개의 체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체계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시스템입니다. 생산 능력, 품질 관리, 납기 준수, 사후 지원. 이건 체계가 바뀌어도 유지되는 겁니다. 한국은 그 시스템이 탄탄합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게 있습니다. K9과 천무를 같이 운영하면 시너지가 생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같은 나라에서 만든 무기니까요. 정비 체계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부품 수급도 효율화할 수 있죠. 기술 지원 창구도 단일화됩니다. 운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말입니다.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리가 있군요. 하나의 체계로 묶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K9은 근거리 화력, 천무는 장거리 화력. 둘을 결합하면 완전한 화력 체계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둘 다 한국산이니까 운용이 편해지죠. 회의실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반대 의견을 내던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홀름 박사의 의견에 일리가 있습니다. K9 운용 경험은 무시할 수 없죠. 한국과의 협력은 이미 검증된 겁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새로운 관계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관계를 확장하는 겁니다. 우리는 한국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도 우리를 알고 있죠. 이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장군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홀름 박사, 오늘 발언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K9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한국에 대한 생각이 바뀌는군요. 이미 같이 일해본 나라라면 믿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군님, 저도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한국이요? 정말요? 그랬죠. 하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달랐습니다. 그 사람들은 진심입니다. 약속을 지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장군이 물었습니다. 만약 천무를 도입하면 한국이 K9 때처럼 지원해줄 거라고 확신합니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확신합니다. 아니, 더 잘해줄 겁니다. 왜냐하면 천무 계약은 K9보다 훨씬 큰 규모니까요. 한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거래입니다. 성공시키려고 전력을 다할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K9 운용 보고서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몇 년간 쌓인 기록들이었죠. 읽으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기억은 데이터를 이긴다. 아무리 훌륭한 스펙시트가 있어도 직접 경험한 것만큼 확실한 건 없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경험했습니다. 좋은 경험이었죠. 그 경험이 천무에 대한 신뢰로 이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 천무, K9, 이 이름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따로 떨어진 점들이 아니라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새로운 관계가 아니었다. 이미 시작된 관계였다. 우리는 그걸 몰랐을 뿐이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천무를 선택하면 우리는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그 확신은 숫자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경험에서 온 거였습니다. 함께 일해본 기억에서 온 거였죠. 신뢰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피할 수 없는 질문이 남았습니다. 독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을 선택한다는 건 독일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관계에 금이 가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알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회의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죠. 다들 말을 아끼고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해봅시다. 한국 천무가 좋다는 건 다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일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한 외교부 관계자가 발언했습니다. 장관님, 독일은 우리의 핵심 파트너입니다. 나토 동맹국이자 유럽연합의 중심 국가죠. 독일을 배제하면 외교적 파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죠. 독일은 중요한 나라였습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독일 측에서 이미 우리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접촉한다는 소식이 들어갔죠.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불쾌하다고요? 구체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공식적으로는 아무 말도 안 합니다. 하지만 비공식 채널로 메시지가 왔습니다.
왜 우리를 건너뛰느냐? 그런 뉘앙스였죠.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홀름 박사.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도 독일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함께 일해온 파트너죠. 외교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논의하는 건 외교가 아닙니다. 안보입니다. 국가의 생존입니다.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반박했습니다. 홀름 박사, 외교와 안보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좋은 외교 관계가 안보의 기반 아닙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외교 관계가 아무리 좋아도 전쟁이 터졌을 때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외교부 관계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독일이 좋은 파트너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좋은 파트너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무기를 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독일은 그걸 해줄 수 있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여기 독일 측의 답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납기를 물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5년에서 6년. 그것도 확정이 아니라 예상치입니다. 개발 상황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독일 기술력은 세계 최고 아닙니까? 조금 기다리면 더 좋은 무기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장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장군님, 제가 묻겠습니다. 5년 후에 최고의 무기를 받으면 뭘 합니까? 그 5년 동안 전쟁이 터지면요?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러시아가 침공한 지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장군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전쟁은 준비된 쪽을 선택합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준비 안 된 쪽을 먼저 칩니다. 우리가 5년을 기다리는 동안 러시아가 가만히 있을 것 같습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홀름 박사, 그럼 독일을 완전히 배제하자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배제가 아닙니다. 판단입니다. 독일은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훌륭한 기술력을 가진 나라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우리는 독일을 평가한 게 아닙니다. 시간을 평가한 겁니다. 그리고 독일은 시간 테스트에서 탈락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다시 발언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측에서 불쾌해하면 다른 분야 협력에도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경제, 에너지, 안보 협력 전반에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독일이 우리한테 무기를 제때 못 줘서 우리가 다른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게 독일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입니까? 외교부 관계자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독일이 정말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왜 제때 무기를 주지 못합니까? 왜 납기를 맞추지 못합니까? 우리가 급하다는 걸 모릅니까? 알면서도 못 해주는 겁니까? 안 해주는 겁니까? 회의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관료가 말했습니다. 홀름 박사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미안해할 일이 아닙니다. 독일이 약속을 못 지킨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우리의 배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존을 위한 선택입니다. 독일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해 못하면 그건 독일 문제입니다. 국방장관이 손을 들어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좋습니다. 홀름 박사의 의견은 명확합니다. 다른 분들 의견도 들어봅시다. 그때 한 장군이 발언했습니다. 오래전부터 독일과 협력해온 분이었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을 포기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독일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고요. 하지만 장군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홀름 박사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친분으로 무기를 살 수 없습니다. 성능으로, 납기로 사야 합니다. 독일이 그걸 못해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하는 게 아닙니다. 폴란드도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폴란드는 원래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를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독일과 오랜 협력 관계였죠.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뭘 했습니까?
한국산 K2 전차를 대량 주문했습니다. 천무도 샀고요.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폴란드가 왜 그랬습니까? 같은 이유입니다. 독일이 납기를 못 맞추니까요. 폴란드도 급했습니다. 러시아가 바로 옆에 있으니까요.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선택한 겁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폴란드가 독일을 배신한 겁니까? 아닙니다. 폴란드는 생존을 선택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배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생각에 잠긴 것 같았죠.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대충 방향이 잡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독일 측에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공식적인 입장이 필요합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납기 문제를 언급하고 우리의 안보 상황을 설명하면 됩니다. 독일도 이해할 겁니다. 안 하면 할 수 없고요.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독일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무는 한국에서 사고 다른 분야에서 독일과 협력을 강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잠수함이나 해군 장비 같은 분야요. 그러면 독일 체면도 세워주고 우리 실익도 챙길 수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외교적 완충 장치가 되겠군요.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독일과의 관계가 걱정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차피 해결될 문제였죠. 제가 걱정한 건 다른 거였습니다. 우리가 이 결정을 제대로 내리고 있는 건가? 감정에 휩쓸린 건 아닌가? 한국에 대한 호감 때문에 객관성을 잃은 건 아닌가? 저는 스스로에게 질문했습니다. 에이릭, 너는 정말 냉정하게 판단한 거야? 그리고 답을 내렸습니다. 그렇다. 냉정하게 판단했다.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숫자의 문제였죠.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독일 5년에서 6년, 한국 18개월에서 24개월. 이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독일 탈락에 대한 공식 의견서였죠.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좋은 무기와 필요한 무기는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썼습니다. 독일은 좋은 무기를 만든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좋은 무기가 아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무기다. 독일은 그걸 제공할 수 없다. 따라서 독일은 이번 사업에서 탈락한다. 보고서 중간에 저는 이런 문장을 넣었습니다. 전쟁은 명성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독일이 아무리 유명해도 무기가 늦게 오면 의미가 없다. 전쟁터에서 명성은 총알을 막아주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이건 독일에 대한 배제가 아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판단이다.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그리고 그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나라를 선택했다. 그게 전부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독일 친구들이 떠올랐습니다. 베를린에서 함께 회의했던 사람들, 미넨에서 맥주를 마셨던 동료들, 좋은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미안하다, 친구들. 하지만 이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우리는 살아남아야 한다. 며칠 후 독일 측에 공식 통보가 갔습니다. 노르웨이는 다연장 로켓 사업에서 한국을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했다. 독일은 탈락했다. 독일 측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불쾌하다는 표현이 나왔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항의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납기를 못 맞춘 건 그들이었습니다. 저는 독일 국방부에 아는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죠. 클라우스, 나 에이릭이야. 에이릭 소식 들었어. 한국을 선택했다며? 응, 그렇게 됐어.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솔직히 실망스럽다, 에이릭. 우리가 그렇게 오래 협력했는데. 저는 대답했습니다. 클라우스, 나도 안타깝다. 진심이야. 하지만 우리 입장을 이해해줘. 우리는 급했어. 러시아가 바로 옆에 있잖아. 5년을 기다릴 수 없었어. 클라우스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아? 아이릭. 사실 우리도 내부적으로 반성하고 있어. 납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우리도 알고 있거든. 너희만 불만인 게 아니야. 저는 물었습니다. 그럼 왜 개선을 안 해? 클라우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잡해.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관료주의도 있고 쉽지 않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문제는 아니었죠. 클라우스, 우리는 친구야.
앞으로도 친구일 거야. 하지만 이번 건은 어쩔 수 없었어. 이해해줘. 클라우스가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에이릭. 이해해. 사실 너희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야. 우리가 못해준 거니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는 감정이 아니라 이익이 중요했죠. 우정도 좋지만 생존이 먼저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이제 독일 문제는 정리됐습니다. 남은 건 한국과의 협상이었죠. 저는 책상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배제가 아니었다. 판단이었다. 우리는 옳은 판단을 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전쟁은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 전쟁은 그냥 온다. 준비된 자만 살아남는다. 우리는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제 최종 논의만 남았습니다. 국방부 대회 의실에 핵심 인사들이 모였습니다. 장관, 장성들, 자문위원들. 저도 그 자리에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방향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홀름 박사,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운 기준은 4가지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납기입니다. 언제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늦게 오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둘째, 전시 지속성입니다. 전쟁이 길어졌을 때 버틸 수 있느냐? 부품 수급은 원활한가? 탄약 공급은 안정적인가? 이걸 봐야 합니다. 한 장군이 끼어들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무기가 있어도 탄약이 떨어져서 못 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탄약 없는 무기는 쇳덩어리에 불과하죠. 그래서 탄약 공급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셋째, 체계 통합 가능성입니다. 기존 전력과 하나로 묶을 수 있느냐? 우리는 이미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새 무기가 기존 체계와 호환되면 운용 부담이 줄어들죠. 넷째, 산업협력입니다.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방산산업과 연계할 수 있느냐? 이게 되면 장기적으로 우리한테도 이익입니다. 저는 화이트보드를 가리켰습니다. 이 4가지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한국의 천무가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자료를 꺼냈습니다. 먼저 납기입니다. 한국은 계약 후 18개월에서 24개월 이내에 첫 물량 인도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건 독일의 5년에서 6년, 미국의 4년에서 5년과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한 관료가 질문했습니다. 한국이 그 일정을 정말 지킬 수 있습니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폴란드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의 계약에서 납기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심지어 예상보다 빨리 납품한 물량도 있었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항목으로 넘어갔습니다. 둘째, 전시 지속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탄약 문제입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흥미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무슨 가능성입니까? 나무입니다. 노르웨이의 나무 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나무는 노르웨이의 대표적인 탄약 제조업체였죠.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회사였습니다. 저는 설명했습니다. 한국 측과 논의하면서 알게 된 건데요. 천무의 탄약 생산에 나무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이 기술 협력에 열려 있거든요. 한 장군이 눈을 빛냈습니다. 나무가 참여하면 탄약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협상이 더 필요하죠.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이게 되면 전시의 탄약 수급 걱정을 크게 덜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콩스베르그도 있습니다. 콩스베르그, 노르웨이의 자랑이었죠. 세계적인 방산 기업이었습니다. 콩스베르그의 통합 화력 통제 시스템과 천무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게 되면 천무가 우리의 기존 지휘 통제 체계에 완벽하게 녹아들죠. 한 관료가 물었습니다. 한국 측이 그런 연계에 동의합니까? 현재 논의 중입니다. 한국은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노르웨이 기업들과 협력하면 유럽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니까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산업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저는 강조했습니다.
장관님,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냥 무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구조요? 네. 단발성 구매가 아니라 장기적인 협력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한국은 무기를 주고 우리는 기술과 네트워크를 제공합니다. 나모가 탄약을 만들고 공스베르그가 통합 시스템을 담당합니다. 이게 하나로 묶이면 전쟁이 터져도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마무리했습니다. 전쟁은 혼자 치를 수 없습니다. 동맹이 필요하고 산업 기반이 필요하고 지속 가능한 구조가 필요합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그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홀름 박사,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리스크가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리스크가 있습니다. 첫째, 지리적 거리입니다. 한국은 멀리 있죠. 유사시 지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바로 반론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나모와 콩스베르그 협력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핵심 부품과 탄약을 국내에서 생산하면 거리 문제가 줄어들지요. 저는 계속했습니다. 둘째, 한반도 정세 리스크입니다. 한국은 북한과 대치 중이죠.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지면 한국의 생산 역량이 우리한테 집중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대응할 수 있습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초기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겁니다. 둘째, 기술 이전을 받는 겁니다. 정비 능력과 일부 생산 능력을 국내에 구축하면 의존도를 낮출 수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국방장관이 테이블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장관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논의를 종합하면 한국의 천무체계가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한 후보입니다. 납기, 전시 지속성, 체계 통합, 산업협력, 네 가지 기준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장관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이의 없으시면 한국의 천무체계를 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계약 협상에 들어가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간주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조용한 안도감이 퍼졌습니다. 박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방향은 정해졌다는 것, 이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는 것. 회의가 끝나고 장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홀름 박사, 수고 많았습니다. 박사의 분석이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관님.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협상이 남았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죠. 계약 조건, 기술 이전, 산업협력, 협상할 게 산더미입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방향만 정해진 겁니다. 하지만 그 방향이 중요했습니다. 한번 정해진 방향은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전시 지속성은 성능보다 먼저 온다. 그리고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다. 전략이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오슬로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결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되돌릴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소식이 새어나갔습니다. 노르웨이가 한국 천무를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 소식이 유럽 방산업계에 퍼지는 데는 며칠도 걸리지 않았죠. 저는 그 파장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첫 번째 연락은 독일에서 왔습니다. 베를린에 있는 옛 동료 클라우스였죠. 전화기 너머로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릭, 무슨 일이야? 한국을 선택했다는 게 사실이야?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선택이라고 하기엔 이르지. 아직 협상 단계야. 최우선 검토 대상으로 지정한 것뿐이야. 클라우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릭, 우리끼리 솔직하게 말하자. 최우선 검토 대상이라는 건 사실상 결정된 거잖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가는 거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스 말이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클라우스가 계속했습니다. 베를린에서 난리야. 노르웨이가 우리를 건너뛰고 한국을 선택했다고. 정치권에서도 말이 많아. 클라우스, 우리 입장을 이해해줘. 납기 문제가 있었잖아. 5년에서 6년을 기다릴 수 없었어. 클라우스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알아, 에이리. 우리 잘못인 거 알아. 하지만 정치는 다르잖아. 사실관계랑 별개로 체면 문제가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는 됐습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문제는 아니었죠. 클라우스, 미안하지만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해. 안보가 걸린 문제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압박이 올 거였죠. 며칠 후 더 큰 파장이 왔습니다. 미국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미국 국방부 관계자가 노르웨이 국방부에 공식 문의를 했다는 겁니다. 노르웨이가 한국 무기를 검토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미국산 하이마스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면적으로는 정중한 문의였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담긴 메시지는 분명했죠. 왜 동맹국 무기를 안 사고 한국 무기를 사느냐? 저는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무거웠죠. 한 외교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미국 측에서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으로서 미국산 무기를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뉘앙스입니다. 저는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미국이 뭐라고 한 겁니까? 우리한테 하이마스를 언제 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외교부 관계자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빨라야 4년에서 5년 후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지원과 자국 물량 때문에 생산 라인이 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저는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4년에서 5년이요? 그럼 뭐가 달라집니까? 독일이나 미국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둘 다 지금 당장은 못 준다는 거 아닙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한국을 검토하기 시작했는지 기억하십시오. 납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데 아무도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을 찾은 겁니다. 미국이 불쾌하다고 해서 우리가 4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한 장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홀름 박사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동맹 관계를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 것뿐입니다. 외교부 관계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너무 강하게 밀어붙이면 다른 분야 협력에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정말 우리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왜 무기를 제때 못 줍니까? 우리가 급하다는 걸 모릅니까?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미국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도 사정이 있겠죠. 우크라이나 지원도 해야 하고 자국 방위도 해야 하고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국방장관이 말했습니다. 홀름 박사, 그럼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를 병행해야 합니다. 첫째, 한국과의 협상은 계속 진행합니다. 속도를 늦출 이유가 없습니다. 둘째, 미국에는 우리 입장을 설명합니다. 납기 문제 때문에 다른 대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고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압박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노르웨이 언론에 기사가 나왔습니다. 노르웨이 전통적 동맹국 대신 한국 무기 선택 논란.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노르웨이가 나토 동맹국인 미국과 독일을 제치고 한국 무기를 검토 중이라는 것. 일부 정치인들이 우려를 표명했다는 것. 동맹 관계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 말을 짚었습니다. 시작됐군. 여론전이 다음 날 의회에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야당 의원 한 명이 국방장관에게 질문했습니다. 장관님, 노르웨이가 한국 무기를 도입하려 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국방장관이 대답했습니다. 현재 여러 후보를 검토 중입니다. 한국의 천무체계도 그중 하나입니다. 의원이 따져 물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입니까? 미국이나 독일 같은 전통적 동맹국 무기는 왜 안 됩니까? 장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납기 문제입니다. 미국과 독일은 현재 생산 역량이 부족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무기를 공급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빠른 납기가 가능합니다. 의원이 비꼬듯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하겠다는 겁니까? 장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버린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국가 안보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터졌을 때 무기가 없으면 동맹이 무슨 소용입니까? 동맹국들도 우리 입장을 이해할 겁니다. 의회 질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됐죠. 저는 그 상황을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현실이구나. 무기 하나 도입하는데도 이렇게 복잡한 거구나.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현장을 봤으니까요.
한국 공장을 직접 봤고 폴란드 사례를 확인했고 숫자를 분석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로 판단한 겁니다. 그 무렵 저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폴란드의 야체크였습니다. 에이릭, 너희도 시끄럽다며?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응, 좀 그래. 미국이랑 독일이 불쾌해하고 언론은 떠들고 정치권은 시끄럽고. 야체크가 웃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았어. 한국 무기 도입할 때 난리도 아니었지. 왜 미국 무기 안 사느냐? 왜 독일 탱크 안 사느냐? 동맹을 무시하는 거냐? 별소리를 다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 야체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시했어. 우리는 우리 갈 길 갔어. 결과적으로 옳은 선택이었고. 저는 물었습니다. 후회 없어? 전혀. 한국 무기가 들어오고 나서 우리 전력이 확 올라갔어. 속도가 달라. 지금 유럽에서 폴란드 지상 전력이 가장 빠르게 강화되고 있어. 그게 다 한국 덕분이야. 야체크가 덧붙였습니다. 에이릭, 조언 하나 할게. 시끄러운 소리에 흔들리지 마. 저 사람들은 책임 안 져.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야. 결정은 너희가 해야 해. 그리고 그 결정의 책임도 너희가 지는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야체크 말이 맞았습니다. 시끄러운 소리에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며칠 후 저는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외부 압박에 대한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 미국과 독일로부터 압박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압박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국을 검토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납기 때문이다. 미국과 독일이 지금 당장 무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대안을 찾은 것이다. 이건 동맹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다. 압박에 굴복해서 결정을 번복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다시 4년에서 6년을 기다려야 한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른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될지, 러시아가 어디로 눈을 돌릴지, 북극 정세가 어떻게 변할지.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남게 된다. 따라서 나의 권고는 명확하다. 한국과의 협상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외부 압박은 외교적으로 관리하되 핵심 방향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홀름 박사, 솔직히 말해 주십시오. 우리가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저는 3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수많은 무기 도입 사업을 받고 수많은 결정을 받습니다. 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가는 방향은 옳습니다.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물론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국을 포기하고 미국이나 독일을 기다리는 게 더 큰 리스크입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전쟁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의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저 별들은 수천 년 전에도 저기 있었고 수천 년 후에도 저기 있을 겁니다. 인간의 정치와 갈등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우리를 비난하고 있겠지. 왜 한국이냐고, 왜 동맹국을 무시하냐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전쟁이 나도 그 사람들은 안전한 곳에 있을 것이다. 책임은 우리가 진다. 결정도 우리가 한다. 그리고 그 결정의 결과도 우리가 감당한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전쟁은 만장일치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결정하는 자만이 역사에 남는다. 떠드는 자는 잊힌다. 창밖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협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었죠. 한국, 천무, 이 이름들이 노르웨이 국방의 미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아직은 가능성이었지만 점점 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끝이 보인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이제부터라는 것을요.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몇 달간의 기술 검토, 가격 협상, 산업협력 논의, 모든 과정이 하나씩 마무리되고 있었죠. 물론 아직 최종 서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국방장관이 저를 불렀습니다. 홀름 박사,
잠시 이야기 좀 합시다. 장관실로 들어가자 장관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슬로의 겨울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장관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박사,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장관님.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하지만 고비는 넘겼습니다. 박사 덕분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제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결정은 장관님과 정부가 하신 겁니다. 장관이 소파에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죠. 박사, 솔직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처음에 한국을 검토하자고 했을 때 확신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도박이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기로 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한국이요? 정말요?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도 편견이 있었습니다.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군요. 그럼 언제 확신이 생겼습니까?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국 공장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창원에 있는 한화 디펜스 공장이요. 그곳에서 생산 라인을 봤습니다. 천무가 조립되는 걸 직접 봤죠. 저는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장관님, 그 광경을 보셨어야 합니다. 라인이 쉬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 대가 완성되면 바로 다음 대가 올라왔죠. 물 흐르듯이요. 그걸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는 진짜구나. 허풍이 아니구나. 장관이 물었습니다. 그게 결정적이었습니까? 네, 자료로 보는 것과 직접 보는 건 다릅니다. 카탈로그에 뭐라고 써 있든 현장을 보면 진실을 알 수 있죠. 한국의 현장은 진짜였습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태도요? 네. 그들은 우리한테 뭔가를 팔려고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파트너가 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차이가 느껴졌죠. 당이 이익이 아니라 장기 관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비슷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박사,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번 일이 마무리되면요. 저는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두 가지 변화가 있을 겁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첫째, 노르웨이 국방입니다. 천무가 들어오면 우리의 장거리 타격 능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20년 넘게 비어있던 공백이 메워지는 거죠. 러시아가 콜라반도에서 움직여도 우리는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K9과 천무가 결합되면 노르웨이 지상 화력 체계가 완성됩니다. 근거리는 K9이, 장거리는 천무가 담당하죠. 하나의 국가에서 온 두 체계가 서로 보완하는 구조입니다. 정비도 편해지고 부품 수급도 효율화되고 훈련도 단순해집니다. 장관이 물었습니다. 둘째는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이건 더 큰 이야기였으니까요. 둘째는 유럽 전체입니다. 장관님, 이건 노르웨이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을 선택하면 다른 나라들도 주목할 겁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설명했습니다. 지금 유럽 방산 시장은 변화의 기로에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모든 나라가 재무장을 서두르고 있죠. 그런데 전통적인 공급자들, 미국과 독일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납기가 밀리고 가격은 올라가고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그 틈을 한국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먼저 움직였죠.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FAO 전투기까지 대규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르웨이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관이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따라올 거라는 말씀이군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이미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도입하면 그 나라들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저는 강조했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사는 게 아닙니다. 유럽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데 일조하는 겁니다. 하이마스만 있던 시장에 천무가 들어옵니다. 선택지가 생기는 거죠. 경쟁이 생기면 가격도 내려가고 납기도 빨라집니다. 장기적으로는 유럽 전체의 이익입니다. 장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큰 그림이로군요. 네, 우리는 그 큰 그림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바라봤죠. 박사,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한국은 믿을 수 있습니까?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저는 그 질문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무기 도입은 일회성 거래가 아니었으니까요.
수십 년간 이어지는 관계였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장관님, 미래를 확실히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70년 넘게 전쟁 상태에 있는 나라입니다. 휴전선 너머에 수십만 명의 적군이 있죠. 그런 나라가 방산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무기는 생존입니다. 우리한테 파는 무기가 아니라 자기들이 쓸 무기를 만드는 거죠. 그 절박함이 품질에 반영됩니다. 저는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K9 운용 경험이 그걸 증명합니다. 폴란드 사례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관이 돌아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장관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번 일이 마무리되면 우리는 역사를 쓰는 겁니다. 노르웨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한 거죠.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압박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관님과 정부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장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사가 흔들렸으면 우리도 흔들렸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찬이십니다. 장관실을 나오면서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최종 서명이 남아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할 일이 산더미였죠. 기술 이전 협상, 산업협력 구체화, 운용 인력 훈련, 정비 체계 구축, 몇 년간 계속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고비는 넘겼습니다.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번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기록해온 노트였죠. 처음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24년 스발바르 사건, 위기가 왔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우리는 답을 찾았다. 예상치 못한 곳에서 노트를 덮으면서 저는 지난 몇 달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 저는 한국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삼성, 현대, K-팝. 그 정도가 제가 아는 한국이었습니다. 무기? 한국이? 솔직히 의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알아갈수록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전쟁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평화로운 유럽에서 잊혀진 그 감각을 한국은 여전히 갖고 있었죠. 매일 전쟁을 준비하면서 사는 나라. 그래서 그들의 무기는 달랐습니다. 전시용 카탈로그가 아니라 실제로 쓸 무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말만 번지르르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행했습니다. 납기를 맞추고 품질을 유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즉시 해결했습니다. 그게 신뢰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슬로의 하늘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고 있었죠. 문득 스발바르가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게 시작된 곳, 중국인들이 군복을 입고 서 있던 그 사진. 그때 저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웠습니다. 우리가 비어있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멀었지만 방향은 보였습니다. 공백을 메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한국, 반도의 작은 나라, 70년 넘게 전쟁의 그림자 아래 살아온 나라. 그 나라가 지구 반대편 노르웨이의 안보를 지키는데 기여하게 됐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필연이라고 해야 할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서 먹는 식사였죠. 몇 달간 너무 바빴으니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직 멀었어. 하지만 고비는 넘겼어.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몇 달간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들었지. 하지만 보람 있었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다는 느낌이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대단하다기보다는 진짜야? 가짜가 아니라 진짜. 요즘 세상에 진짜를 만나기 쉽지 않잖아. 한국은 진짜였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믿어야겠네요.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하는 말이니까. 저는 웃었습니다. 30년 경력이라고 해도 틀릴 수 있어. 하지만 이번엔 확신해. 우리가 옳은 선택을 하고 있다고. 식사를 마치고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죠. 그리고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일의 기록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후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도록.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선택의 기록. 노르웨이는 왜 한국을 바라보게 됐는가?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스발바르에서 찍힌 사진 한 장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저는 밤새 글을 썼습니다. 스발바르 사건부터 한국 방문, 독일과의 비교, 미국의 압박, 의회의 지뢰, 그리고 최종 협상까지 글을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도입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변화의 이야기였습니다. 고정관념을 깨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노르웨이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유럽도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글을 마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맺었습니다. 나는 노르웨이 안보 전문가 에이릭 홀름이다. 30년 넘게 이 분야에서 일했다. 수많은 무기를 평가했고 수많은 나라를 분석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한다. 한국은 더 이상 신흥 방사국이 아니다. 한국은 검증된 파트너다. 빠른 납기, 안정적인 품질, 약속 이행 능력. 이 세 가지를 갖춘 나라는 많지 않다. 우리는 강한 무기를 찾은 것이 아니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전력을 찾았을 뿐이다. 그 기준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준비되어 있었다. 이 선택은 우연도 감정도 아니다. 전쟁을 가정한 국가만이 내릴 수 있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오늘 한국은 그 판단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최종 계약이 남아있고 그 이후에도 할 일이 많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다.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이제 한국은 참고 대상이 아니다.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 이게 현실이다. 저는 컴퓨터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오슬로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새로운 날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도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다. 시작이다. 창밖의 햇살이 서재로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감정에서 온 게 아니었습니다. 데이터에서, 경험에서, 현장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전략이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